여름밤에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본 적 있나요? 우주를 올려다보면 실존적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는 별들 사이에 혼자인가? 우주는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어떤 신비를 품고 있을까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의 한계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매혹적이면서도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든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과학적 발견과 기술 발전 덕분에 우린 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시야와 이해는 제한되어 있으며 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블랙홀, 외계 행성, 뱀파이어 별, 초신성, 해성, 성운, 암흑물질. 네, 우주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각의 호기심은 다음보다 더 놀랍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향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태양계는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한 천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쌍둥이 행성인 화성은 왜 대기가 거의 없고 지구 자기장도 없을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하지만 2013년에 발사된 메이븐 위성에 따르면 화성은 처음 37년 동안 지구와 비슷한 자기장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기장의 갑작스러운 소멸은 화성의 물도 상당 부분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명왕성의 경우도 몇 년 전 논쟁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처음에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간주되었던 명왕성은 이제 외소 행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해왕성 주위를 공전하는 다른 세 개의 외소 행성인 에리스, 세레스, 마케마케보다 먼저 소행성대에서는 두 번째, 카이퍼 벨트에서는 세 번째로 이 범주에 속하는 항성 중 가장 큰 천체입니다. 네, 우리 태양계에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광활한 우주에 숨겨져 있는 기이한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주의 가장 먼 곳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행 중에는 그 힘에 상응하는 위험성을 지닌 물체들을 지나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곳을 지나면서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영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험은 우리를 140억 년 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우주로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우주의 나이가 약 140억 년이라면 우리 은하도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가장 오래된 천체를 관찰하여 그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 중 하나인 HE15230901의 경우입니다. 132억 년이 된 이 붉은 거인은 지구에서 7,5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소식은 2007년에 이 별을 발견한 천문학자 안나 프레벨과 그녀의 팀을 포함한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6년 후 HD 140283 별이 쇼를 훔칠 차례였습니다. 추정치로는 그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허블 위성으로 측정한 결과 145억 년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측정치를 고려하면 이 추정치는 132억 년에서 137억 년 사이입니다. HD 140283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그 기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높은 회전 속도와 위치를 고려할 때 연구자들은 한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별은 우리 은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근처의 외소 은하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의 외소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하여 결국 삼켜져 그 안에 있던 별의 일부를 우리에게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천문학자들은 이 별을 모드셀라 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불과 2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별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오래된 별입니다. 이 별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스카이 매퍼 망원경이 촬영한 사진 덕분에 이 위협이 가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 철의 풍부함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별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확실한 시도는 별의 스펙트럼에서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초의 별의 중심부에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가 형성되는 데는 빅뱅 이후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이 별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우주 전체에 새로운 원자가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 덕분에 우린 은하수가 우주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하수가 존재한 거의 140억 년 동안 수십억 개의 별이 그 안에서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우리 태양계와 같은 복잡한 태양계와 행성계가 생성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시스템, 켄타우로스의 프록시마가 그 예입니다. 이 이름이 기억에 남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 우리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로는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 왕복선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프록시마에 도착하려면 6천만 년이 필요합니다. 만약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면 그 여행 시간은 더 짧아질 것입니다. 4년이 조금 넘을 뿐입니다. 태양에서 약 4만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록시마는 우리 별에 비해 작고 빛이 그다지 밝지 않은 별입니다. 프록시마는 태양보다 질량은 약 8배, 밝기는 2만 배 정도 낮습니다. 크기에 관해서는 7배 더 작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록시마는 적색 외성의 범주에 속합니다. 적색 외성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흔한 별입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약 80%를 차지하며 우리 은하 전체 3천억 개의 별 중 총 2,400억 개가 적색 외성에 속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은하 근처의 외계 행성을 탐색한 결과 상대적으로 거대한 천체 3개가 작은 이웃 행성 궤도를 도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행성들의 이름은 각각 프록시마 B, C, D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새로운 행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출현에 이상적인 후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자기장이 강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태양 플레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프록시마 B는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합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근처에 있는 다른 2개의 별과의 관계입니다. 이 이중성은
알파 센타우리 A와 B로 불리며 프록시마와 함께 특이한 항성계를 형성합니다. 지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행성계가 또 있습니다. 공상과학 팬이라면 바빌론 5 시리즈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시조인 우주정거장은 엡실론 에디라니 행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구에서 10.5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중앙의 주황색 외성은 지구에서 10번째로 가까운 별입니다. 적색 외성보다 더 거대하고 밝은 이 별은 우리 태양과 같은 황색 외성보다는 덜 인상적입니다. 천문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별의 나이는 8억 년입니다. 따라서 이 별은 우주의 경이로움 가운데 갓 태어난 별입니다. 이 별을 통해 우리는 불과 수백만 년 전에 태양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관측 끝에 놀라운 외계 행성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목성보다 1.5배 더 거대하고 항성으로부터 약 3.5 천문 단위의 거리에 위치한 가스 거성입니다. 즉, 지구보다 태양에서 3.5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별과 행성 사이에는 먼지, 소행성, 기타 우주 파편으로 이루어진 띠가 있습니다. 행성 궤도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벨트는 해성과 같은 더 차가운 물체를 보호합니다. 이 특별한 배열은 우리 태양계의 배열과 다르지 않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는 소행성대라고 불리는 저질량 천체들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왕성 궤도 바깥쪽에는 해성들로 가득한 유명한 카이퍼 벨트가 있습니다. 엡실론 에리다니 시스템이 과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태양계 형성 초기에 태양계가 어땠는지에 대한 좋은 개요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천문학자의 측정을 피한 다른 행성을 탐지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적색 외성, 주황 외성, 기타 황해성이 많이 있다면 훨씬 더 인상적인 별들도 있습니다. 경이로운 크기를 가진 천체들은 끊임없이 성장하여 근처에 있는 불행한 행성을 삼킬 때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이 별들은 적색 거인이라고 불립니다. 일부는 지구에서 볼 수 있으며 때로는 별자리에 대한 신화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아크루트루스 자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지구의 북반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이 별은 소자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질량이 태양과 같다면 광도는 300배나 더 밝습니다. 하지만 아크투러스는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을까요? 이 별은 외층을 공격하기 위해 중심부에 포함된 수소를 모두 소모했습니다. 그 후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어 더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기 위해 헬륨을 소비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별의 부피는 증가했지만 밀도와 온도는 감소했습니다. 그 이후로 방사선은 빨간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연소 과정이 끝나면 붉은 거인은 중앙에 백색 외성이 있는 거대한 가스 구름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름을 행성 성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도 약 40억에서 50억 년 후에 비슷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하늘을 관찰하면서 우리 은하계에서 1000개가 넘는 백색 외성을 세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추정에 따르면 수백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아크투루스로 돌아가 봅시다. 불균형한 크기 외에도 이 별은 궤도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소위 은하수 후광에 위치한 이 별은
대부분의 다른 별과 달리 매우 경사진 평면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 태양처럼 은하수 원반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약 30개의 별이 이 특정 평면에서 공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크투루스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 특이한 행동의 한 가지 이유는 이 그룹의 별들이 50억 년 전에 우리 은하와 충돌한 다른 은하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크투루스 자리는 수십만 년 안에 더 이상 육안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크투루스가 큰 별이라면 VY 카니스 마조리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에서 약 3,900광년 떨어진 큰 개자리 별자리에 위치한 붉은 초고성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큰 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큰 별이기도 합니다.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 태양의 2200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태양계에서 우리 태양을 대신한다면 목성과 토성의 궤도 사이로 뻗어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태양은 우리 눈에는 거대해 보이지만 한낱 먼지에 불과할 겁니다. VY 카니스 마조리스 자리도 매우 밝습니다. 태양보다 약 40만 배 더 많은 빛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거인 자리도 영원하지 않으며 이 초질량 별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 초마다 엄청난 양의 물질을 잃습니다. 따라서 수명은 100만 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0년 만에 VY 카니스 마조리스는 거대한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네, VY 카니스 마조리스는 무시무시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별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서 빛을 발합니다. 타란툴란 성운에 위치한 거대한 별인 R136A1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우주의 영역에서 별은 시골길 가장자리에 버섯처럼 자랍니다. 이 별의 보유권은 대마젤란 성운에 있습니다. 큰 개자리와 궁수자리 뒤에 있는 은하수에 매우 가까운 외소은하입니다. 달이 지구의 위성인 것처럼 이 은하계의 배아들은 우리 은하의 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거대한 별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230배로 추정되며 빛도 500만 배 더 많이 방출합니다. 따라서 태양을 이 별과 비교한다면 보름달보다 밝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례 없는 밝기는 이 별이 매 순간 엄청난 양의 물질을 잃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역으로 적용하면 R136A1의 탄생 당시 무게는 태양 질량의 320배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견 당시 별의 최대 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매혹적이면서도 끔찍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큰 곰자리와 마찬가지로 수명은 짧습니다. 이 거인 중의 거인은 아마도 400만 년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의 규모로 볼 때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합니다. 수명이 닿으면 엄청난 비율의 우주 불꽃놀이, 즉 초신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은하에는 초질량 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용융 거인보다 더 희귀하고 위험한 천체가 있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물질도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천체입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대부분의 은하가 그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년 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 은하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2년 한 천문학자 그룹은 캑 망원경과 초거대 망원경으로 고해상도 관측을 통해 이 우주의 심연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일부 별들이 비정상적인 가속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중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물체가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초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20세기 초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면서 이미 공식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천재는 그러한 물체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블랙홀의 존재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이해하려면 진동 속도라는 물리적 기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값은 질량과 반지름이 알려진 별의 중력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체가 얼마나 빨리 이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추론을 통해 우리는 밀도가 극도로 높은 별의 경우 해방 속도가 광속보다 빠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속도는 보편상수이며 그 어떤 것도 이 속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량에 비해 반지름이 매우 작은 별의 경우 빛을 삼킬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이 블랙홀 가설에 제시된 방법입니다. 오늘날 블랙홀의 존재는 인정되고 있으며 그 신비를 풀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이해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이 천체가 매우 거대하고 조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광자를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블랙홀의 인력에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초질량 별이 죽을 때 형성됩니다. 후자의 심장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대격변 사건에서 스스로 붕괴됩니다. 이것이 항성 블랙홀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항생 블랙홀은 인상적이지만 사촌들과 비교하면 평범합니다. 별의 재에서 태어난 항성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할 수 있지만 초질량 블랙홀이 가질 수 있는 태양 질량 400억 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에서 27,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수자리 A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입니다.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우리 별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우주의 괴물들 옆에는 우리 은하 블랙홀조차도 거대하지만 거의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M87은 태양의 65억 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M87은 공수자리 A보다 질량이 600배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하 한가운데에 서식하는 이 거대한 은하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질문은 현재 과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수십억 년에 걸쳐 물질이 축적되어 진화한 항성 블랙홀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이 가설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블랙홀 근처에 그러한 확장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물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 틈이 훨씬 더 뜨겁고 밀도가 높았던 우주의 첫 순간에 형성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우린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블랙홀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건 중력이 너무 강해서 블랙홀의 인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블랙홀 주변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경계는 관측 가능한 세계와 수면의 중심부를 분리하여 그 본질에 대한 가정만 가능하게 합니다. 수면은 벽이나 장벽과 같은 물리적 한계가 아니라 그 안에 떨어지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삼켜지는 공간의 영역입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되는 물리 법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고 여정에 살아남을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스파게티화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상한 용어는 훨씬 덜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지구에서는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길 만큼 강합니다. 그러나 머리와 발 사이에 인력 차이가 느껴질 만큼 충분히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가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체와 하체 사이에 단순한 거리만으로도 몸이 긴 끈처럼 늘어날 정도로 인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블랙홀의 지평선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무한대가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업적 중 하나는 공간도 시간과 마찬가지로 구부러질 수 있는 중첩된 차원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홀의 놀라운 밀도는 공간을 구부리고 시간을 장어한 방식으로 확장합니다. 블랙홀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점점 더 느리게 지나가다가 지평선에서 거의 멈출 때까지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거기에 특이점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 특이점은 시공간의 공류를 무한대로 만드는 무한 밀도의 지점을 나타냅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 이미지는 과학자들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다양한 양자역학 이론에 호소하여 블랙홀의 중심부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관측은 매우 놀라운 것을 밝혀냈습니다. 빛조차도 블랙홀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전자파이기 때문에 블랙홀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74년 한 천재 과학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븐 호킹입니다. 그는 블랙홀이 방사선을 방출하며 이것이 블랙홀의 본질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방사선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단으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여러 실험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우린 다시 한번 양자역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덕분에 호킹은 블랙홀이 현재 호킨스 복사라고 불리는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호킨스 복사는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에서 양자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 복사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 그룹으로 분리된 가상 입자의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블랙홀에 흡수되고 다른 부분은 블랙홀로부터 탈출하여 유명한 방사선을 생성합니다. 블랙홀이 아직 모든 신비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은 많은 이론의 출현에 도움이 되는 매혹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차원관 포털, 빅뱅의 기원, 유리구멍, 다중우주로 통하는 관문.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공간적 심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1천억에서 2천억 개의 외계 행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발견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은하수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다른 은하의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2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는 현기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전체 우주에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1300만 배에 달하는 우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수많은 천체가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중 하나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란 생각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생명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원시적이고 복잡한 생명체, 이성을 가진 외계인, 복잡한 사회에서 사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외계인이 있는 수만 개의 행성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추어 천문학자만큼이나 우주 생물학자들을 사로잡는 이 질문은 페르미의 역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코 페르미는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물리학자로 20세기 전반기에 핵 물리학을 연구한 인물입니다. 193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그는 우주의 행성수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추정을 해본 결과 그는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체일 확률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 대표자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은 페르미의 역설을 아주 잘 요약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설 중 하나는 같은 은하계의 행성들을 분리하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행성들을 커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라는 것을 알 때 빛의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주를 여행하여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기에는 자원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행성을 연속적으로 식민지화하여 발전을 하더라도 많은 행성이 너무 열악하거나 특정 물질이 너무 부족하여 그러한 확장을 위한 준비 지점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성에서 행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생명체가 지구에 와서 우리를 만나는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온 생명체라면 단순한 박테리아보다 더 진화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꾸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식에 대한 갈증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불타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인간종이 언젠간 외계인을 만날 확률이 낮더라도 우린 항상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그들의 존재를 찾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과학자들이 우주를 스캔하면서 관찰한 낯설지만 더 위험한 것들도 있습니다. 블랙홀의 존재, 그리고 기타 대격변의 현상과 같은 무서운 발견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부 거대한 별의 죽음은 항성 블랙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상황이 다르게 발생하여 훨씬 더 장엄한 사건, 즉 초신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초신성은 거대한 별의 수명이 끝날 때 발생하는 매우 격렬한 별 폭발입니다. 초신성에는 1A형, 2A형,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A형 초신성은 중성자 별이 주변에 너무 많은 물질을 축적할 때 발생하며 주로 이웃별에서 발생합니다. 이 물질의 증가는 별을 폭발시키는 핵융합 연쇄 반응을 일으킬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폭발은 매우 밝으며 모두 거의 동일한 광도를 발산합니다. 이 상수 덕분에
과학자들은 별의 거리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E형 초신성은 거대한 별의 중심부가 자체 무게에 의해 붕괴되어 폭발을 일으켜 별을 파괴할 때 형성됩니다. E형 초신성은 1A형 초신성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그러나 초신성이 방출하는 빛의 양은 폭발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이러한 우주의 붐은 독특하게 폭력적인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초신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는 3초마다 발생하지만 우리 은하에서는 더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 빈도는 100년에 한 번에서 3번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신성은 파괴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신성은 엄청난 거리에 걸쳐 물질을 방출함으로써 무거운 원소의 전파를 허용하여 새로운 별과 행성을 생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천체 물리학자 휴버트 리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주변의 세계를 구성하는 원자는 수십억 년 전에 죽은 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별가루입니다. 우리가 초신성에 대해 알고 있는 한 우리 은하계에서는 초신성이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604년 우리 은하 근처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SN1604의 학명은 케플러 초신성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초신성은 1년 이상 하늘에서 볼 수 있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방금 새로운 별의 출현을 관측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피우쿠스 자리의 새로운 별에서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 전례 없는 현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은하수에서 이런 종류의 폭발은 직접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본 두 번째로 가까운 초신성은 SN1987A입니다. 1987년 2월 23일 지구에 도달한 이 초신성의 빛은 불과 몇 시간 후에 프로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이 초신성은 16만 광년 이상 떨어진 인근 은하인 대마젤란 성운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붉은 초거성의 죽음으로 생성된 유형 이 초신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후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별의 죽음과 별의 우주를 통해 물질을 전파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폭발의 일부 요소가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바로 중성미자의 경우입니다. 중성미자는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질량이 매우 낮은 아원자 입자입니다. SN1987을 통해 중성미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고 입자 물리학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폭발이 마침내 아원자 규모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초신성이 매우 흥미롭더라도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희귀한 E형 초신성은 태양의 100억 배에 해당하는 광도를 방출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별이 폭발하면 그 별이 속한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빛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신성 SN1999EM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구에서 2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별의 가시광선 범위의 빛은 현재 태양의 2억 배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상적이고 심지어 무섭기도 하지만 초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특별한 폭발은
더 뜨겁고 밝으며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초신성 폭발이 100개 정도일 때 우리는 초신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방출되는 전력은 10의 46승줄입니다. 지금까지 폭발한 가장 강력한 핵폭탄인 차르 봄발은 10의 17승줄만 방출했습니다. 따라서 그보다 약 1000억 배 더 강력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핵폭탄이 손목을 튕기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초신성은 1kg의 TNT만큼 강력할 것입니다. 우주의 폭발의 이 특별한 범주에서 다른 모든 폭발을 절대적으로 능가한 폭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초신성 중 가장 강력합니다. 그 이름은 ASASSN15LH입니다. 말 그대로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은 우주의 암살자인 셈입니다. 이 초신성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발견된 초신성 중 가장 강력한 초신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폭발의 힘과 방출된 에너지의 원천은 어떤 물리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폭발의 강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초신성은 우리 은하계의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20배나 밝게 빛났기 때문이죠. 이 발견에 직면한 과학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규모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8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초신성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석 결과 이 강력한 폭발의 빛 스펙트럼은 이전에 연구된 다른 초신성의 빛 스펙트럼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원래 별이 수소가 부족했을 것이라 말했는데 이는 우리 주변의 대부분이 별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특히 희귀한 유형의 중성자 별의 폭발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석별입니다. 자석별이라고 불리는 이 별은 초당 1000회의 회전 속도를 가진 회전하는 별로서 회전 에너지를 모두 빛으로 변환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이 극단적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관측된 초신성의 대부분은 희미하고 작은 은하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원과 강렬한 활동의 신호입니다. 별은 더 빨리 형성되고 죽습니다. 초신성은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크고 빛나는 은하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별 폭발이 아니라 극도의 질량이 큰 블랙홀 근처의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미스터리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다른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형 초신성이 거대한 별의 붕괴란 결과라면 1A형 초신성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러한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성자 별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성자 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실 중성자 별은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할 때 형성되는 매우 작고 밀도가 높은 천체입니다. 더 가벼운 별은 백색 외성이 되고 더 무거운 별은 항성 블랙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천체는 결국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되고 물질이 극도로 압축됩니다. 이 압축으로 인해 두 가지 기본 입자인 양성자와 전자가 융합하여 중성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핵 융합은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여 별의 전체 붕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중성자 별을 만듭니다. 중성자 별은 지름이 수 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질량은 태양과 비슷합니다. 같은 부피의 중성자 별이 담긴 1리터 병을 살 수 있다면 그 병의 질량은 약
1000억 톤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전 인류가 생산한 모든 물건의 무게와 맞먹는 양입니다. 옷부터 포장재, 도로, 점, 고층 빌딩까지 이 놀라운 밀도는 지구 중력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매우 강한 중력장을 생성합니다. 이 중성자 별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선 말이죠. 빛을 방출하긴 하지만 주로 엑스레이와 감마선이기 때문입니다. 초신성이나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중성자 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한편으로는 펄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 중성자 별이 있습니다. 펄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X선 또는 감마선 폭발을 방출합니다. 일종의 우주 소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1967년 조슬린 벨과 앤서니 휴이시가 처음으로 발견한 이 펄서는 최근 중력파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중력파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물질이 영향을 받는 특정 유형의 파동으로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그 존재가 예측되었지만 2016년 두 개의 블랙홀로 이루어진 쌍성계가 충돌한 후에야 그 존재가 증명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의 우주 사건은 13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파동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블랙홀의 존재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펄서로 돌아가 봅시다. 현재 우리는 우리 은하와 가까운 이웃 은하에서 약 3000개의 펄서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펄서가 규칙적인 파동을 방출하는 이유는 이 밀도가 높은 천체가 극도로 빠른 속도로 스스로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펄서의 회전 주기는 수 밀리초에서 수초 사이입니다. 이 회전 주기는 그들이 방출하는 파동의 특성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느린 것은 전파, 가장 빠른 것은 X선 또는 감마선입니다. 감마선 버스트를 생성하는 펄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몸체입니다. 이 두 펄서는 고속으로 서로 공전하며 이진계를 형성합니다. 두 천체가 충돌하면 지구에서 감지할 수 있는 중력파를 생성합니다. 감마선 폭발은 확실히 우주에서 일어나는 가장 격렬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초신성과 마찬가지로 이 충격은 태양의 수십억 배에 달하는 광도를 생성합니다. 때때로 감마선 폭발은 매우 높은 주파수의 전파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를 FRB라고 합니다. 이는 은하계 밖에서 발생하는 강렬한 전자기 방사선의 단기간 방출입니다. FRB는 매우 드물고 수수께끼 같은 현상으로 간주되며 현재까지 약 100건만 감지되었습니다. 여정 동안 우리는 우주가 흥미로운 물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전례 없는 강력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물체가 본질적으로 이미 신비스럽다면 더 이상한 특정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은 퀘이사라고 호출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준항성 무선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준항성 무선원의 약어입니다. 퀘이사는 일부 은하의 중심부에서 발견되는 매우 밝고 매우 먼 천체의 인공물입니다. 이 은하들은 그 중심의 우주에서 초신성을 포함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광도를 내기 때문에 활동성 은하라고 불립니다. 가장 유력한 이론은 퀘이사가 초질량 블랙홀 주변에 물질이 대량으로 축적되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소나 헬륨과 같은 입자는 중력의 영향으로 강하게 가속됩니다. 이 빠른 속도는 블랙홀의
엄청난 에너지를 부여하여 눈부신 밝기에 강한 전자기 복사를 생성합니다. 퀘이사 30273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의 도움으로 발견된 이 퀘이사는 우리 은하에서 약 24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광도는 태양의 1000억 배를 초과합니다. 이는 우리 은하계의 모든 별을 합친 것의 1000배에 달하는 빛입니다. 따라서 3C273은 지금까지 관측된 천체 중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확률 계산에 따르면 우주에는 약 1000억 개의 퀘이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퀘이사는 모두 우주적 거리, 즉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주의 본질에 대해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실제로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정적이고 변하지 않았다면 우린 근처에서 이 엄청난 광원을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견은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퀘이사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은 사실 빅뱅 직후인 수십억 년 전 은하가 형성된 잔상입니다. 따라서 퀘이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형성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수의 기원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또한 초질량 블랙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 초기에 퀘이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특이한 또 다른 이론은 퀘이사에서 발생하는 놀라운 광도를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퀘이사는 사실 블랙홀과 정반대인 화이트홀입니다. 화이트홀은 물질을 흡수하는 대신 엄청난 양의 물질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방출합니다. 따라서 이 가속 물질의 분출은 퀘이사에 특정적인 빛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이 타당하려면 우주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공간 사이의 다리인 웜홀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웜홀은 일부 블랙홀의 중심에서 발견되고 화이트홀의 중심에서 나타나며 화이트홀이 왜 그렇게 많은 물질을 거부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웜홀은 상대성 이론의 다른 많은 이론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물체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견으로 모든 것이 의문시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캘리포니아 칼텍 대학의 과학자들은 양자 컴퓨터, 즉 양자역학과 입자 물리학의 법칙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컴퓨터를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구글이 개발한 시카모어 양자 프로세서 내에 소형 웜홀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입자 그룹이 터널을 통해 연결되어 입자가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오늘날 이 과학의 위협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자역학과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조화시키는 데 있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두 모델은 각각 무한히 작은 것과 무한히 큰 것의 규모에서 물리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접근법 사이에는 깊은 비호환성이 존재하며 과학자들은 이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린 방금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을 발하는 물체인 퀘이사를 여행했습니다. 이 중간 기착지를 통해 우린 초기 우주가 매우 활동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하가 여기저기서 생겨나면서 점차 공허를 채우고 주변에 물질을 모았습니다. 이 창조 과정은 흥미진진한 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의 은하단을 탄생시켰습니다. 안드로메다와 같은 은하수가 나선형 은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늘을 관측하는 모든 이웃 은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 중 일부는 훨씬 더 부조화적인 윤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선 은하는 나선형 팔이 중심핵을 감싸고 있는 납작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중심은 초질량 블랙홀입니다. 가스와 먼지가 풍부하고 내부 활동이 강해 언제든지 많은 별이 죽고 만들어집니다. 타원 은하도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타원 은하는 럭비공과 비슷한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타원 은하는 일반적으로 가스와 항성 먼지가 더 적습니다. 따라서 활동도 적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명이 다한 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막대 나선 은하들은 중앙에 물질 막대가 가로지르는 평평한 원반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위치한 드윙젤루 1 은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막대 나선 은하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분류에 따르면 우리 은하도 그중 하나입니다. 구형의 중심핵으로 둘러싸인 평평한 원반을 형성하는 렌티큘러 은하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은하는 나선형 팔이 없으며 핵을 둘러싼 물질의 원반이 균일합니다. 비유하자면 이 은하들의 중심부는 토성과 같은 물질 고리로 둘러싸인 행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주로 먼지이기 때문에 별 형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하들이 한때 나선 은하였으나 오늘날 별을 형성하는데 가스를 모두 소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광도가 높기 때문에 두 은하가 합쳐져 나선팔이 없는 큰 질량을 갖게 된 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많은 종류의 은하가 있으며 모양에 따른 분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은하 합병으로 인해 두 가지 다른 모양에 걸쳐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때때로 이상한 혼합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석고리 은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은하 사이에 물질의 다리가 만들어져 두 은하가 완전히 합쳐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두 은하는 물질의 긴 흔적을 남기는 두 개의 핵을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조석고리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장관을 이루는 안테나 은하의 경우입니다. 수레바퀴 은하의 경우 하나는 매우 크고 다른 하나는 훨씬 작은 두 은하가 충돌한 결과일 것입니다. 작은 은하가 원반의 수직으로 중앙에 있는 큰 은하를 가로질러 놀라운 중첩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중첩에 대해 말하자면 두 은하는 매우 특별한 우주 구조를 형성할 때까지 완전히 합쳐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은하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삼각형 모양의 구조인 ARP143 시스템의 경우입니다. 때때로 중력의 영향으로 많은 물질 나선이 함께 모여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것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표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처녀자리 성단입니다. 지구에서 약 6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성단은 반경 700만 광년 내에 1,50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수 지름의 약 132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은하계는 그 모양만 놓고 보면 매우 매혹적입니다. 은하가 담고 있는 호기심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은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지도 모릅니다. 흔히 암흑물질이라고 불립니다. 1970년대 후반 베라 루빈이라는 미국 천문학자는 은하계 내 별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 중심점을 공전하는 천체는 중심점으로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가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가 금성이나 수성보다 훨씬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하 내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별이 주변부에 더 많이 있을수록 속도가 더 느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베라 루비는 특정 지점부터 별의 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정체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행동은 이해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우주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어딘가에 별들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알 수 없는 성질 질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방출하거나 반사하지 않고 다른 알려진 형태의 물질과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암흑물질은 중력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은하 내의 구조와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80%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주의 20%만 이해할 수 있으며 이 20% 안에는 블랙홀과 같은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흑물질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우주의 대부분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러한 물질의 부족이 우리가 아직 관측하지 못한 블랙홀, 외계 행성, 갈색 외성, 중성자 별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화석 방사선, 즉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방출된 최초의 광자를 연상시키는 화석 방사선이 발견된 후 이 아이디어는 무효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화석 방사선을 통해 우리는 우주에 알려진 물질의 양을 매우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가상의 암흑물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암흑물질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윈프가 있습니다. 이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거대의 입자의 약자로 일반 물질과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거대 입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됩니다. 윈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성질은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자 물리학에서 초대칭성이라는 가설이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가설이 타당하려면 지금까지 관찰된 적 없는 입자의 존재를 예측해야 합니다. CERN 입자 가속기에서 수행되는 실험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신비한 원소를 찾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이 비대칭 입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입자가 끈 이론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입자 물리학 이론은 주로 아원자 원소가 실제로 무한히 작은 현에 가까운 1차원 물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재 끈 이론이나 암흑물질의 가설을 검증한 관측 자료는 아직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암흑물질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론, 즉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학의 일부만 설명할 수 있지만 불완전합니다. 당시의 뉴턴 역학처럼요. 하지만 암흑물질은 은하와 성단의 구조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흑물질은 종종 그에 대응하는 암흑에너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는 또 다른 가설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천문학적 규모에서 모든 은하계는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미지로 설명하기 위해 풍선 위에 점선으로 된 격자가 그려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풍선을 몇 번이고 터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예에서 우리는 2차원에 있지만 우주에서는 3차원의 모든 공간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유일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암흑 에너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팽창 현상을 설명하는 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실제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석 기록을 통해 우주의 길이가 약 138억 광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팽창이 광속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먼 물체에서 방출되는 광자는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광자를 포착할 수 있다면 우주의 현재 상태와 크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38억 광년이 아니라 460억 광년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크기로 우리에게는 무한대와 비슷합니다. 이 모든 것은 더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무엇으로 팽창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가 잘 정의된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경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모든 은하가 수십억 광년씩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코 얻을 수 없을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간 여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시간을 내서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더 관찰해 봅시다. 앞서 은하의 모양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은하의 크기는 어떨까요? 처녀자리 별자리로 눈을 돌리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은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IC1101은 6억 광년 떨어져 있고 가루가 600만 광년입니다. 이에 비하면 폭이 10만 광년에 불과한 우리 은하수는 엄청나게 작아 보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은하보다 250배나 많은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으며 총 질량은 태양의 1000억 배로 추정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거대합니다. IC1101은 여러 은하가 연속적으로 합쳐진 결과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이 정말 어지러워진 곳은 더 많은 괴물 은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IC1101은 알려진 은하 중 가장 크지만 가장 먼 은하는 결코 아닙니다. 이 타이틀은 HD1에게 돌아갑니다. 지구에서 135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은하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이미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이 은하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빅뱅 이후 불과 3억 년 만에 형성된 은하계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북두칠성을 보려면 북두칠성의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작은 은하입니다. 길이가 6000광년에 불과하여 IC11011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젊음은 또한 그걸 더 활동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따르면 이는 은하수보다 단위 면적당 약 20배의 더 많은 별을 생성합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해왕성이나 명왕성과 같은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진 별을 거의 감지할 수 없었다면 우주를 스캔하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발견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미 여름밤에 하늘이 우리에게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 경탄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우린 많은 유물들을 발견했고 각각의 유물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적색 거성, 적색 외성, 중성자 별 등 모든 별이 우리 태양처럼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항성 블랙홀의 형성이나 초신성 폭발과 같은 격렬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은 가스를 소멸시키고 우주에 새로운 빛나는 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면서
평화롭게 하루를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또한 블랙홀이 많은 신비를 간직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블랙홀은 퀘이사를 형성하거나 충돌할 때 경이로운 양의 중력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과학소설의 훌륭한 상상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린 매 순간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주는 우리에게 호기심을 유지하도록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의 신비를 끊임없이 파헤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